맨 왼쪽에 계신 분이 조봉암 선생이시고 가운데에 계신 분 잘 아시죠?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제 뒤에 바로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주제는 악마화입니다. 악마화.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했는데 목 부위가 흉기로 찔렸고 바닥에 쓰러져 상당한 분량의 피를 흘렸습니다. 경정맥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돼서 2시간 가까이 혈관 재건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칼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경정맥뿐 아니라 경동맥을 다쳤다면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는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늘이 도우셨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이런 글을 SNS에 남겼죠. 불우했던 소년공 시절 장애와 공장 내에서의 폭력, 선임의 폭력,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헤어나올 길이 없었을 때 이재명 당신은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다량으로 사왔지요. 그리고 입에 털어 넣었어요. 근데 잠들고 일어나 보니 여전히 이 세상 사람인 거예요. 약통을 보니까 약사님이 주신 것은 수면제가 아니라 소화제였음을 알게 됐지요. 징하디 징한 당신의 생을 신께서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저는 응급 후송되는 마당에도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머리가 굳기는 했지요. 나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께서 데려가실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님, 돌의 틈바구니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고이 뻗는 질경이 같은 당신이여, 내일은 일어나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진님은 동맥은 4분 안에 질식사로 죽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신의 도움, 신의 그런 보호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두고 조선일보는 일면 머릿 기사 제목으로 혐오의 정치 칼날에 쓰러졌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까 극단의 정치가 테러를 불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오히려 극단의 정치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는 지금 민주당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건의 진상이 알려지기도 전에 정부와 여당으로 테러 사건의 책임을 돌린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조선일보가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범이거든요. 이재명 악마화의 공범. 조선일보가 그렇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이 67살이나 먹은 남자에게 흉기를 구매해서 현장을 찾아가서 살해를 하도록 만들었는가? 조선일보, 검찰, 그리고 검찰 정권, 당신들에게는 책임이 없습니까? 김태형 소장이 평화나무 저널리즘에 몇 달 전에 기고한 것이 있습니다. 정치인 악마화의 역사. 이 칼럼을 토대로 이재명 악마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악마화의 메커니즘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3월 9일에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 언론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아니, 이 대표가 왜? 아니, 이 대표의 비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그게 이재명 대표 책임입니까? 그러면은 이낙연의 비서인 이경호 부실장 스스로 목숨 끊는 것도 이낙연 책임이겠군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검찰 수사를 받다가 이경호 씨도 또 전모 씨도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검찰한테 화살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모셨던 분을 비난하게 만들어요? 당시 언론 보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주변에서만 몇 번째 죽음이냐. 이재명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논조가 아주 버젓이 지면에 실렸고 인터넷을 탔습니다. 장례 기간 완전히 공론장을 덮었어요.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 저렇게 죽어 실려나가는가. 이재명의 숨기고 싶은 비밀을 알고 있는 전 씨가 이재명에게 압박을 받았든 혹은 회유를 당했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전 씨는 말씀드린 대로 성남FC 후원금으로 검찰에 입건되더니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책임 가능성을 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CHK님, 네, 만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재명에 대한 악마화는 대선 패배 이후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돌이켜보면 진보 세력의 상징이 되면은 어김없이 악마화가 됐습니다.
얄팍하게 진보 세력의 한때 상징이기도 했던 나는 꼼수다 그 멤버들도 전부 악마화가 됐죠. 자, 그 이전에 어땠습니까? 이 사진에 나오는 대로 조봉암 선생이 계셨고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고 노무현 대통령도 악마화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또 박근혜 정권 시절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얼마나 문재양 뭐 이러면서 비난을 받았습니까? 악마화의 역사를 김태영 소장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악마화해서 탄압하거나 박해하는 일은 반복되었다.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이 대표적이다. 아니 멀쩡한 사람을 말이죠. 저 이단이다. 사탄이시였다. 이러면서 그냥 불태워 죽이고 물에 수장시켜서 죽이고 그랬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그게 마녀 사냥이에요. 특히 마녀 사냥. 왜 마녀냐? 여성들이 가장 쉽게 타겟이 됐거든요. 특히 아버지가 없는 여성, 남편이 없는 여성, 홀로 된 여성들, 그들이 타겟이었습니다. 그 마녀 사냥이 중세에 있었고요. 20세기 히틀러 정권의 홀로코스트 역시 대표적인 악마화의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을 몹쓸 종족으로 만들었던 히틀러 아니겠습니까? 라마다 르네상스에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런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악마화의 주체는 지배층, 기득권층이고 악마화의 대상은 정치적 반대자나 사회적 약자입니다. 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악마화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이재명이 악마화가 되는데 이재명이 지배층, 기득권층으로 분칠되잖아요. 근데 그는 약자 아닙니까? 악마화되는 대상은 정치적 반대자, 특히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지배층은 왜, 기득권층은 왜 악마화를 시도하는 것일까?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악마화의 대상을 제거하기 어려워서다. 죄가 없는 사람이나 집단을 탄압하거나 박해하면 민심이 동요하지요. 이건 집권층에게, 지배층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배층에게는 탄압의 명분이 필요한데 악마화만큼 효과적인 명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명분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악마로 만드는 거지요. 두 번째, 사회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악마화 대상자에 대한 국민적 연대를 차단해서 그를 고립시키고 국민적 반대나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다.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표적이었는데 이게 지금 박정희나 전두환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대상 아니었습니까? 국민적 신망이 두텁고 박정희를 100만 표 차까지 쫓아가서 위협했던 그런 사람이고 계속 탄압해왔잖아요. 근데 탄압했는데 그자가 대통령이 된다? 곧 저기들이 이제 보복을 당한다라는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악마화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다수 국민들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빨갱이로 이렇게 몰아갔던 그 세력의 악마화 공작에 결국 김대중을 지지했다가는 또 김대중에 대한 탄압을 반대했다가는 나도 빨갱이로 몰릴 수 있다. 이런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악마화된 인물과 연대하거나 그를 돕는 자 역시 악마로 간주됐던 겁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의 그 단식 영상 중에서 가장 마음이 짠했던 부분은 미디어 실업에도 담았습니다만 그 소년공 시절부터 함께 공장에서 성장했던 친구가 와서 이제 격려 위로하러 왔는데 야, 너 여기 오면 나하고 같이 사진 찍히면 너도 수사당해, 너도 탄압당해 이랬던 이재명 대표의 말을 듣고 제가 이거 좀 잠깐 비우세요. 그래, 친구 일로 와. 아, 네. 일로 와. 오랜만인데. 지금 퇴직했어? 퇴직했어? 이제 할 거야. 언제? 이번 달에. 이번 달에? 형 이제 카메라 나가 상관없니? 보복당하니까. 나하고 친한 척 하면 안 돼. 세상에. 나하고 가깝다는 사람은 전부 다 그냥 일단 압수수색부터 기본으로 당하니까 어떻게 해. 이번 달이 정년이야. 정년. 고생했다. 고생한테 힘내는 공장 잡혔어. 잘했어. 내 어릴 때 공장 같이 다녔지. 어휴. 오리엔트. 검정고시도 같이 해. 그럼 계속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학원도 같이 다니고, 검정고시도 같이 다니고, 공장도 같이 다니고, 대학도 비슷하게 같이 가고. 대표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기운이 너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악마화는 이 단순히 그 선전선동이 아니라
이건 공포 정치예요. 공포 정치. 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은 야 나도 같이 비난을 받을 수 있겠다. 같이 탄압받을 수 있겠다. 이 공포 정치예요. 공포 정치. 예. 사실 김태형 소장님 말씀이 또 이렇습니다. 한국인은 그다지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 아니다. 꽤 강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를 신봉하긴 하되 인간의 존엄이나 생명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종교를 믿는다는 거죠. 한국에 참 여러 가지 종교가 많이 있지만 종교 분쟁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 종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들어요. 보십시오. 저 프랑스 같은 데 보면은 그 역사를 보면은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가톨릭과 개신교도 사이에서도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참 종교성이 강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서구 사회와 달리 종교를 무기로 삼아서 어떤 인물이나 집단을 악마화하기는 힘들어요. 자, 그런데 종교 그 이상의 아주 독한 가스라이팅의 도구가 있죠. 그 한국이 냉전이 해체되지 않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아니겠습니까?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야만적인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보면 특히 서구 사회에서 우리나라 보면은 뭐에 저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국가보안법을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와 체제가 반대하는 사상을 생각했다고 그걸로 처벌하는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 아니겠습니까? 아니 형법으로도 충분히 간첩죄를 처벌할 수 있는데 국가보안법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게 없으면 마치 우리가 무슨 북한에게 먹히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형법으로도 충분히 간첩 등 이적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수가 있는데요. 하여간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참으로 황당한 나라가 우리나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라 밖에서 오랫동안 살지 않아 봐서 잘 모르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종교로 누군가를 악마화하기는 어렵지만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빨갱이나 종북으로 낙인 찍기는 쉽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색깔 공격이나 종북몰이를 통한 악마화야말로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손쉽고 가장 강력한 악마화 수단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조봉암 선생님을 간첩으로 몰아서 처형했지 않습니까? 사형에 처한 거 아니에요? 이승만이가.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빨갱이로 낙인 찍어서 손발을 묶어버렸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병 환자로 만들었고 좌익 용공분자로 또 만들어버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색깔 공격을 일삼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색깔론을 끊어내신 분이 계시죠.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세요. 2000년에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그 색깔론 공격을 거의 무력화시켰어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념 대결에 기초한 냉전은 해체됐죠. 소련이 붕괴된 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데 아직도 빨갱이 타령을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안 먹히죠. 게다가 또 포괄적인 군사 독재 정권 이런 색깔론을 이용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여념이 없었던 이런 포괄적인 군사 독재 정권도 역사 무대 뒤로 퇴장을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수 세력, 극우 보수 세력은 새로운 악마화 수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바로 도덕성 흠집내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덕을 매우 중시하지요. 그것에 매우 민감합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부도덕만큼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특성을 악용해서 극우 보수 세력은 도덕성 흠집내기라는 새로운 악마화 수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도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자면 보수도 만만치 않은데 자기들이 잘못한 거는 보도를 안 해요. 문제 삼지를 않아요. 공론화도 안 돼요. 오로지 자기들에게 정치적 라이벌인 좌파 진보 세력의 도덕성 문제만 물어뜯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언론 장악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언론 장악하는 거라고. 도덕성 흠집내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에서 그 효과가 아주 확실하게 검증이 됐습니다. 그 효과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검찰 언론을 동원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성 흠집내기를 시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걔네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뒤에 가서 표정 관리했었을 거예요. 이 악마들. 악마가 악마화를 하는 거지요, 사실은. 아니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현 대표 종북몰이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근데 잘 먹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도덕성 흠집내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만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의원에 대한 악마화도 그래서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인데요. 악마화를 성공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감정입니다, 여러분. 키워드가 감정이에요. 인간 심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식이나 정보는 계속 가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는 영원히 내 머릿속에 남을 것 같지만은 나중에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감정만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쁜 짓을 했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평가를 하게 되죠. 그 결과 불쾌감, 혐오감, 적대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체험합니다. 자,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가 도대체 뭔 잘못을 했는지 까맣게 잊어요. 그러나 감정으로 보면은 저놈은 나쁜 놈이야. 이런 기억만 남는 거죠.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그를 미워하게 된다고요. 참 이거 고약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김용민이가 이제 막말을 한 것, 이거는 나중에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막말을 한 사람으로서 이 부정적인 이미지는 계속 남습니다. 계속 남아요. 나중에 김용민 보면 저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뭐가 문제인지는 얘기 안 하고 악마화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 미워하는 사람들 세워놓고 이재명이 뭔 잘못을 했는데 얘기하라고 한번 해보죠. 많이 얘기 못할 거예요. 이재명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만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악마화는 태도를 표현하는 심리인 감정이 일단 형성되게 되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상당 기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화를 한번 당하면 그를 씻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김용민 사진, 총선 출마했을 때 그 사진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그 사진 딱 보여주고 이 사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하면은 뭐 70% 이상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악마화의 효과입니다. 근데 말이죠, 과거에 잘못을 한 게 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지적받았을 때, 그렇게 평가받았을 때 생겼던 그 감정을 바꾸질 않습니다. 그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팩트 자체가 달라졌는데도 그 감정이 바뀌지 않으면은 안 바뀌는 거죠. 그 감정을 형성했던 그 초기의 정보들은 다 어디로 증발돼 버리고 감정만 남은 거죠. 그 내가 저 사람을 왜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 그 이유도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정보는 사라지고 감정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악마입니다. 이 악마화예요. 부정적인 감정은 일단 아주 굳어진 다음에는 나중에 그런 보도들이 다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더라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검찰이나 언론이 악마화하는 대상에 대한 거짓 뉴스를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것은 인간 심리의 특징을 악용하는 지능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날마다 수사받고 날마다 압수수색 당하고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도 2번이나 당하고 이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한동훈이는 어떻습니까? 경호도 뭐 수백 명한테 받을 뿐더러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죠. 휴대전화 번호, 비밀번호 안 까면은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이 단순한 선전선동만으로 악마화가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거짓 선전을 비판적으로 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인다면은 그러면 그대로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런 사회의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야 돼요. 악마화를 시도하는 주체가 사람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회적 약자라면은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민주정부 때 뭐 그렇게 악마화를 시도하지도 않았지만은 민주정부에서 아무개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봐야 이게 성공하기 어려워요. 민주정부에서 그 추미애 장관이 징계할 만한 사유가 있어서 윤석열이를 징계를 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나요? 아니죠. 권력에 의해서 부당한 탄압을 받은 사람으로 윤석열이를 이렇게 추앙해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회적 약자가 벌이는 이런 문제제기, 비판 이거는 먹히지 않고요. 도리어 강자, 포악한 그런 성정을 가진 강자가 누군가를 탄압한단 말이죠. 부당하게 악마화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될까 봐, 저 포악한 권력에 의해서 나도 공격당할까 봐 그냥 포악한 권력에 의해서 짓밟히는 사람을 향해서 같이 돌 던집니다. 지배층, 강자가 주도하는 악마화는 공포 분위기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조폭들이 누군가를 찍어가지고 악마화하고 잔혹하게 폭행하면 그걸 지켜보는 군중은 겁에 질려서 조폭이 아닌 매맞는 사람을 비난하고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검찰을 앞세워서 국민을 겁박하고 탄압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악마화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비판적으로 대하기 어렵고 저항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아가서 겁에 질려서 자기도 모르게 악마화에 동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악마화가 공포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공포 정치. 윤석열의 정치 방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색깔 공격을 통한 악마화가 잘 통하지 않아서 불안해하던 한국의 극우 세력은 모처럼 틀어지게 된 새로운 약발이 있는 도구, 바로 도덕성 흠집내기. 이걸로 계속해서 좌파 진영, 자기들에게 정치적 라이벌 진영을 계속 괴롭히고 찌르고 마침내 숨통을 끊어 놓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이 검찰 독재를 끝내고 언론, 사법을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되는 건데 최고의 민주화는 저 악마화를 획책하는 자들을 집권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최고의 민주화 운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악마화 선동이 먹혀서 끝내 테러까지 이어진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우 심각한 징후입니다. 예,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흉기를 구매해서 현장에 갔던 거예요. 예, 도덕성 품격 운운하는 것은 그 낙엽이의 전매 특허다. 예, 태린님. 근데 이낙연 씨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도덕성 운운하는데 우리 이낙연 씨도 한번 제대로 털려봐야 그런 소리를 다시는 못할 거예요. 당신이 저쪽 윤석열 쪽에 전혀 위협이 안 되니까 그 윤석열이가 봐주는 거지. 당신이 정말 위협이 된다면은 얘네들이 가만두겠어요? 털리지도 않고 도덕성을 운운해. 털려놓고 그런 소리를 하라고. 당신 저기 열린공감TV가 그동안 제기해왔던 여러 의혹들 그거 자신 있게 다 해명 가능해? 이 틀어막기 급급했고 이 언론인 출신이 말이죠.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보도금지 가처분이나 내고 쪽팔린 줄 알아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누군가 악마화를 당한다? 근데 이게 지나치다 싶으면요, 그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시민이 됩시다. 부당한 그런 공격과 부당한 마타도어를 당한다. 그럴 때에는 편들어 주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그래야 악마화를 분쇄할 수가 있습니다. 해봐야 안 되네. 이 악마화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악마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